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자료나 이런 것들 좀 모으고 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다가 말다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채무 조정이나 특히나 이제 또 이제 개인회생 알아보고 하셨으면은 인터넷상에서 무수히 많은 개인회생 성공 사례들을 봐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본 적이 없으셨을 개인회생 사무실의 농간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빚 때문에 고생하고 또 연체와 추심 공포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가 사실상 곤란한 한계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사무실에 어떻게 농락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특정 채무자와 개인회생 사무실의 사무장 간의 대화들을 함께 보면서 제가 분석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선 이 상황 속의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20대의 젊은 청년입니다. 총 채무 원금은 약 1,500만 원 가량이에요. 그렇게 큰 채무는 아니죠. 아마 개인회생을 실제로 신청해서 인가까지 한번 사건을 한번 경험해 보신 다른 채무자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당사자는 20대 청년입니다. 본래도 20대 청년인 경우에는 사회생활 경력도 짧고 아직은 세상 물정에 대해서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도 취업이나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위축감이 되게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도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무슨 서울 거여동 마천동의 다단계 사기라든가 혹은 최근에는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뉴스 보셨잖아요. 신천지에 굉장히 20대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시달리고 연체와 추심 때문에 발을을 떨고 있던 젊은 청년이라고 하면은 정상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 속에 이 채무자 젊은 청년을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그래도 나름 했고 그래도 세상 이치를 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도 당할 뻔했던 일들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대화 내용을 봐주세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이제 개인회생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쪽 부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볼게요. 필요 서류 안내와 즉시 수임료의 1회차 부분이 입금되셔야 합니다. 가능하신가요? 입금되시면 계약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괄호에 본사무실 변호사와 계약이 된. 일단 이 부분만 봐주세요. 뭔가 이상하죠? 볼게요. 필요 안내 서류와 즉시 수임료 1회차 부분이 입금되셔야 합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일부 사무실들 저도 경험했지만은 마치 개인회생에 관련된 필요 서류나 이런 것이 자기네들이 무슨 지적 재산물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개인회생 관련된 서류는 인터넷 우리나라 법령 사이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거기 가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여기저기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채무자 상황별로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과연 그 서류 안내와 즉시 수임료 1회차 돈을 줘야 될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개인회생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 제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수임료를 달라고 합니다. 서류 안내와 즉시 동시에.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여기 입금되시면 계약서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계약서 서로
교환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그런 다음에 돈을 보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그리고 통합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상적 사고가 곤란한 상태이거든요. 이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회생 변호사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전화기에는. 이거 변호사 아니거든요. 그냥 사무장이거든요. 그리고 아래 내용 볼게요. 180만 원입니다. 사건 수임료가. 뭐 분납은 다 되는 거예요. 15에서 20 어쩌고 저쩌고. 어쨌거나 계약서도 안 썼고 그냥 서류 안내만 하면 돈 달라 소리.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채무자 청년이 물어봅니다. 보통 다 물어봐요. 궁금하니까요. 회생이 되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물어봐요. 저도 물어봤었고. 누구나 다 궁금한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사무장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들었죠. 대략 한 1,500만 원 원금이었다고. 예, 1,600만 원 채무 중에 120의 소득으로 진행해서 20만 원의 변제금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720을 변제하여 나머지가 탕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제금은 채무 발생 시기 원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 아마 초반부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1,500만 원, 1,600만 원 이런 건 개인회생을 할 채무가 아니세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변제금은 채무 발생 시기 원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무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 그냥 보험성 멘트입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자, 이제 다음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이어지는 설명인데 전 페이지에서 720만 원을 변제해서 원금의 45% 변제하는 거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무실들이 도박 채무자나 뭐 유흥 과소비 주식 이런 어떤 불성실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한 절반 정도를 때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들었던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율, 변제금은 뭐 이런 식으로 보험 깔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무실들이 여러분의 변제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 사건이 정상적으로 인가가 나느냐 혹은 인가가 되지 않고 기각이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변제율이 10%로 나오든 100%로 나오든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가 됐든 기각 나지 않고 인가 나서 원래 받아야 될 사건 수임료만 받으면 땡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하기 이전에 따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래 내용 봐주세요. 이제 180만 원이었고 채권사가 3곳이에요. 3곳. 뭐냐, 이 사건 속에 이 청년이 돈을 빌렸던 금융사가 단 3군데라는 겁니다. 근데 180만 원이나 받아요. 1,500만 원 채무에 채권사 3곳, 근데 180만 원. 제가 16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근로소득자보다 영업소득자가 좀 더 비싸요. 다른 사무실 어딜 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 손이 더 많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영업소득자가 서류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 총 7개 채권사에 총 채무가 2억 원 정도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160만 원의 사건을 끝낸 사람이에요. 근데 채권사 3곳에 180만 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교도 하셔야 되고 발품 팔면서 상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고 정말로 가서 그냥 접해주고 싶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건 이미 이 청년은 개시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집행 날짜까지 받은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집회 기일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채권자 집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시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이쪽 몇월 며칠에서 36개월간 그 변제금 납부하시면 면책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 부분 보세요.
매월 36만 902원씩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게시가 난 겁니다. 자 보세요. 36개월 곱하기 36만 902원. 그리고 이 사람 하는 말 이거 잘 보시자고요. 원금 이자까지 총 700만 원 이상 탕감 받으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총 채무가 얼마였는지 계산해 보세요. 36 곱하기 36만 902 어떻게 해서 700만 원이 탕감이 되는 건지. 아닙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부분 변제율이 원금의 85%짜리입니다. 이거 실제로 게시 결정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의 변제율이에요. 원금의 85%. 자, 한번 볼게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원금이 1,529만 2,513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요 100 얼마 해가지고 총 1,600 한 4, 50만 원 가량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개인회생 어디를 가서 보셔도 이자까지 해갖고 변제율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 개인회생 사건을 위해서 수백여 건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원금의 이자까지 해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거 딱 한 건 봤습니다. 수백 건의 개시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율 따질 때 원금에 대해서만 따지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원금 대비 45% 변제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하는 건 원금 이자까지 총 700만 원 이상이라는 말을 하죠? 산수도 못하면서 개인회생은 할 수 있나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다 풀어갖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보세요. 채무 원금이 1,529만 2,513원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가 116만 1,596원. 채무와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했을 때가 1,645만 4,109원이에요. 월 변제금이 36만 900원이고 변제기간은 36개월. 그렇게 받은 겁니다. 3년 딱 채운. 그렇게 했을 때 36만 900원 곱하기 36개월을 해보면은 총 변제하게 되는 금액이 1,299만 2,400원이에요. 이 사람 기준대로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원금의 이자까지 해도 어떻게 총 700만 원 이상을 탕감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계속 보세요. 이 사무장이 이야기한 원금 더하기 이자 기준 탕감 금액을 해도 346만 1,700 얼마예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원금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원금 기준으로 했으면 탕감 금액이 약 한 2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230만 원을 탕감받기 위해서 이 피해자가 사용한 돈이 얼만데요. 개인회생 사무실 비용으로 180만 원을 냈고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사무실 비용 말고도 법원에다가 일정 비용 돈을 내야 돼요. 소송료 하고 뭐 송달 비용. 채권사별로 다른데 아마 2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채권사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 대비 원금 탕감 받은 게 고작 30만 원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회생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이 사무장, 이건 저는 거의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뭔가 어리숙하고 뭘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비난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빚 때문에 시달리고 연체나 추심 때문에 발을 떨고 있으면은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이 청년이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무장에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해갖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건 수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무장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죠. 막말로 우리 어머니 같이 세상 물정 좀 잘 모르고 어두우신 분들 전화기 사러 갔는데 전화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이 어머님 이거 70만 원짜리 어머니 쓰시기 좋은 전화기인데 현금 주시면 50만 원에 드릴게요 하면서 공짜폰 팔아먹는 새끼랑 뭐가 달라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은 정말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적합한 제도는 아니에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빚은 힘들어도 잘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맞아요.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대신에 우리나라엔 개인회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들도 있고요. 제발 인터넷에서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네이버나 구글 이런 곳들은 그냥 개인회생 업자들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중요한 게 개인회생이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카카오톡으로만 상담을 하시거나 전화 상담만으로 일을 진행하지 마세요. 절대로. 방문 상담을 하셔서 그 사무실에 변호사가 됐든 법무사가 됐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태도를 잘 보세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분명한 성실함이 보이는지. 그리고 상담하러 갈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본인의 채무 상황표를 하나 쭉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채무 상황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출들이 몇 건인지, 각 대출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처음 받을 때는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각 대출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들을 다 엑셀에다가 하나 정리해서 가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본인의 재산에 관련된, 그리고 자기네 소득이 얼마인지 머릿속에 명확하게 새겨두고 가세요. 그래야지 정확한 상담이 됩니다. 절대로 그냥 먼 동네에 있는 사무실 그냥 우편이나 혹은 뭐 전화 상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행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가끔 상담하고 나면은 상담 끝나고 이미 내가 집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면은 문자 막 보내오는 그런 사무실들이 있거든요. 바로 1차 서류 달라고. 주지 마세요. 그러면 끝나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1차 서류 달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여러분의 신원이나 이런 서류들 받은 다음에 법원에다가 일단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먼저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 놓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시간 조금 주면서 다른 서류들 준비하라고 해요. 법적으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내고 2주 안에만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차적으로 급하게 여러분 서류 받은 다음에 법원에 일단 신청을 해갖고 여러분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건 번호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 한번 하고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막 전화 오거나 연락 와서 빨리 서류 달라, 빨리 진행하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곳들은 그냥 다 차단해 버리세요. 그냥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왜냐하면 제가 그런 애들도 상대를 해봤거든. 상담을 하고 서로 계약서 교환해서 계약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그런 다음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시죠? 그냥 서류 안나만 하고 돈 달라 소리 하는 거. 그리고 돈을 주면은 계약서를 주겠대요. 개새끼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이 미안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돼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채권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겐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적어도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들에 그런 거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법률 소비자예요. 여러분들이 채권자들에겐 미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개인회생 사무실들에 위축되고 기죽지 마세요. 괜히 뭐 배운 사람들이고 혹은 또 뭐 변호사 뭐 타이틀 있고 법무 그룹이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신뢰감을 주는 듯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장사. 그리고 여러분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절대로 사무실에서 뭘 더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그 채무자의 상황과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서류 준비해서 개인회생 사무실에 넘겨놓고 알아서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잘 챙겨야 돼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제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생각했던 변제율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이 먼저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이거 수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힘듭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좀 오늘은 기존과는 다르게 제가 좀 흥분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계 채무자들 아마 죽어나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미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월부터 이미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상 신청자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회생 사무실들 일부겠죠. 예, 일부라고 할게요. 이미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코로나 개인회생 어쩌고 해가지고 바글바글 합니다, 벌써. 그래서 제가 좀 서두르게 되었어요. 조심하십시오. 아무튼 제가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하게 된 거 이제 다음번 영상 정확히 제가 며칠 뒤에 업데이트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개인회생 사무실들이 주로 하는 그들의 말들, 그거 분석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 사무실의 주요 언어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다음번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로 가든 두 개로 가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회생 사무실들에서 빚 때문에 시달려서 되게 정상적 판단이 힘든 채무자들을 어떻게 현혹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영상 꽤 길어졌을 것 같은데요. 봐주셔서 고맙고요.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사례나 혹은 뭐 어려운 일들 있으시면은 채무조정 관련해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어디든 의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의견 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빚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이런 악덕 일부 사무실들에 걸려서 두 번 울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